부산 남포동 골목 끝에 허름한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고 문을 열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래도 늘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골목을 아는 사람들에겐 그냥 박 사장네였습니다. 김소라에게 그 가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였어요. 늘 앉던 구석, 늘 시키던 순댓국 한 그릇. 그걸로 충분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소라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야, 장애인이면 짜져 있어.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라의 손이 멈췄어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부산 남포동 골목은 아침마다 비슷한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인근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생선 냄새, 골목 어기 포장마차가 국물을 올리는 냄새, 그리고 박 사장네 국밥집에서 새어나오는 구수한 사골 냄새가 뒤섞이는 시간이었죠. 그 냄새들이 골목 바닥에 깔리기 시작하면 김소라는 이미 고시원 방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 국밥집까지는 걸어서 7분 거리였어요. 오른쪽 발이 조금 불편한 탓에 남들보다 느렸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거든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소라는 늘 같은 속도로 이 골목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 느린 걸음이 하루를 여는 소라만의 의식 같은 것이었어요. 32살 혼자 사는 작은 고시원 방과 이 국밥집 구석 자리가 소라의 세계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안전했어요. 누군가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공간, 자신의 속도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박 사장은 소라가 들어오면 말없이 순댓국을 올렸습니다.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됐어요. 수년째 같은 자리, 같은 메뉴였으니까요. 박 사장은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그릇에는 항상 건더기가 넉넉하게 담겨 나왔어요. 어떤 날은 수육 한 점이 올라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 골목 사람들의 방식이었어요. 말 대신 행동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박 사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국밥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가게 안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테이블은 4개뿐이었지만 언제나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골들은 대부분 이 골목 주변에 오래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침마다 얼굴을 보는 사이였지만 그렇다고 서로의 사정을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 골목의 예의였거든요. 그날도 소라는 구석자리에 앉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맞은편 테이블에서는 단골 할아버지 2분이 조용히 신문을 나눠보고 있었고 안쪽 자리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늘 그래왔던 아침이었습니다. 국물이 따뜻하게 혀에 닿았습니다. 소라는 눈을 살짝 내리깔고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이 가게에 있는 동안만큼은 바깥 세상의 시선이나 불편함이 조금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도 이 구석 자리만큼은 소라의 것이었어요.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낮술이 덜 깬 건지 처음부터 분위기를 잡으러 온 건지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게 안공기가 달라졌어요. 라디오 소리가 갑자기 작게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이 카운터 너머에서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여기 국밥 되냐?
매남 남자가 반말로 물었습니다. 박 사장이 짧게 받았어요. 됩니다. 남자들이 자리를 잡는 척하며 가게 안을 훑었습니다. 시선이 소라에게 멈췄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낄낄거리는 소리가 터졌어요. 야, 저 봐봐. 혼자 처먹고 있어. 소라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그릇에 고정한 채 들리지 않는 척했어요. 오랜 시간 다듬어온 방법이었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늘도 그러길 바랐어요. 그냥 밥을 먹고 돈을 내고 나가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야, 장애인이면 짜져 있어. 가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두 분이 신문에서 눈을 들었고 안쪽 젊은 남자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박 사장의 손이 국자 위에서 굳었습니다. 소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라의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소라의 가방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뒤집어 쏟아버렸습니다. 지갑, 약봉지, 수첩, 볼펜 한 자루가 국밥집 바닥에 흩어졌어요. 뭐가 들었나 보게. 박 사장이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사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저 여자가 먼저 우릴 쳐다봤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라는 눈 한 번 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박 사장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의 눈빛이 그 뒤에 있을 무언가가 발을 붙들었어요. 카운터 뒤에서 한 걸음 나왔지만 한 걸음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라가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움직였어요. 손바닥이 소라의 뺨을 쳤습니다. 날카롭고 짧은 소리였어요. 소라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그녀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가게 안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뺨을 맞은 소라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 힘으로 버텼어요. 귀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의 소리들이 한꺼번에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라디오 소리, 남자들의 웃음, 의자 긁히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들렸습니다. 뺨보다 더 아팠던 건 그 순간의 침묵이었어요. 소리 하나 없이 굳어버린 가게 안, 누군가 나서줄 것 같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 몇 초가 손바닥의 충격보다 더 오래 몸 안에 남았습니다. 소라는 그 침묵의 무게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겪어봤거든요. 그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지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하는 것이 소라의 일상이었어요. 야, 맞았는데 왜 쳐다봐? 남자가 허리를 숙이며 소라의 얼굴 가까이 댔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게 이 순간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달아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눈을 내리깔지 않는 것만이 소라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가게 안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두 분은 신문을 내려놓은 채 테이블 위만 바라보았어요. 안쪽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들다가 남자들의 시선이 닿자마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박 사장은 카운터 뒤에 선 채였어요. 앞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눈을 완전히 돌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무력감이 이마에 땀으로 배어 나왔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흩어진 소라의 수첩을 발로 툭 밀었습니다. 그러더니 집어들어 펼쳐보며 피식 웃었어요. 야, 일기야? 봐봐. 다른 남자가 다가와 수첩을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소라가 손을 뻗었어요. 돌려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남자가 멈췄습니다. 소라를 내려다보더니 수첩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주웠어. 가져가. 웃음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소라는 천천히 몸을 숙여 수첩을 집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소지품들을 하나씩 주워 담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폭행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10여 분을 더 머물렀어요. 국밥을 시켜놓고 두어 숟가락 뜯어 남긴 채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한 명이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문이 쾅 닫혔어요. 가게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라는 소지품을 다 담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국밥이 식어 있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몸이 아직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손바닥으로 전해졌던 충격이, 귀에 남은 웃음소리가, 바닥에 흩어졌던 약봉지가 계속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박 사장이 카운터에서 나왔어요. 소라의 테이블 앞에 서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2번 반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기 때문에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왔어야 했는데, 한 걸음만 더 나왔어야 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그 말이 오히려 더 깊이 찔렸어요. 박 사장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2분도, 안쪽 젊은 남자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모두가 같은 무게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것, 그 사실이 가게 앞 모든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라디오는 아직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로트 멜로디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전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1시간 가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소라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고 소라는 그걸 2 손으로 감싸 쥔 채 여전히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설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일어서기 싫은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뺨이 아직 얼얼했어요. 손에 쥔 따뜻한 물컵이 그 얼얼함을 조금씩 달래주는 것 같았지만 가슴 안쪽에 고여있는 것은 온기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폭행의 충격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순간의 침묵이었거든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그 몇 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거겠죠. 자신도 그 두려움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눈치를 보며 한 명씩 자리를 떴습니다. 할아버지 2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나가면서 박 사장에게 짧게 눈인사를 했지만 소라 쪽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안함의 표현인지 그냥 외면인지 경계가 불분명했어요. 어쩌면 그 2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게 늘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으니까요. 안쪽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밥은 이미 다 먹었는데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고 또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결국 그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박 사장과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게 안이 비었습니다. 소라와 박 사장만 남았어요. 박 사장은 가게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계속 소라를 살폈습니다. 카운터 위 그릇을 닦다가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은 기분과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다는 기분 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국밥을 해왔는데 오늘처럼 이 가게 안이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남자들이 마구 들이닥치던 소리와는 결이 달랐어요. 묵직하고 고른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여러 켤레의 발소리가 이어졌어요. 박 사장이 행주를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 사장의 손에서 행주가 내려갔습니다. 최태산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50줄에 접어들었어도 등이 곱고 어깨가 넓었으며 말보다 눈빛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조직은 부산 이 일대에서 수십 년을 이어온 것이었어요. 소문도 많고 무거운 이름이었지만 이 골목 사람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최태산은 절대 약자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도요. 최태산이 가게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춘 건 바닥 한 곳이었어요. 소라의 소지품이 쏟아졌던 자리, 박 사장이 미처 다 닦지 못한 국물 자국, 그리고 소라 테이블 옆에 삐뚤게 밀려난 의자.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박 사장을 바라보았어요. 언제요? 한 1시간쯤 됐습니다. 몇 명? 셋이요. 20대 초반 전부. 최태산의 시선이 소라에게로 향했습니다. 소라는 그를 바라보았어요. 두려움 반, 의아함 반이었습니다. 뺨에 붉은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물컵을 두 손에 감싸쥔 채로 앉아 있었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에 살면서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자신에게 걸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최태산이 소라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하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 혼자였습니다. 소라의 테이블 앞에 선 그는 의자를 당겨 앉지 않았어요. 서 있는 채로 시선을 낮추었습니다. 소라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것이었어요. 많이 놀랐죠. 명령도 질문도 아닌 확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그 목소리 안에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소라의 눈가가 조금 떨렸어요. 지난 1시간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괜찮냐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잘못한 거 없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1시간 동안 혼자 버텨온 소라의 어깨를 처음으로 건드렸어요. 최태산이 일어서며 부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찾아. 짧은 한마디였어요.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최태산의 부하들이 가게를 나선 건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 이 동네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낯선 얼굴 셋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그들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눈에 띄는 일이란 건 결국 누군가의 귀에 닿기 마련이었거든요. 최태산은 가게 안에 남았습니다. 소라가 있는 구석 자리에서 두어 테이블 떨어진 곳에 앉아 박 사장에게 국밥 한 그릇을 시켰어요. 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부하 둘이 가게 입구 쪽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위협적인 자세는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가게 바깥이 훤히 내다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 두 사람의 존재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 이상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최태산이 가만히 앉아 국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박 사장은 카운터 안에서 그릇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손짓이었어요. 소라는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무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만들어내는 공기는 달랐어요. 위협이 아니라 무게였습니다. 이 공간을 안정시키는 무게였어요. 아무도 함부로 이 공간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무 말 없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30여 분이 흘렀을 때 부하 한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태산의 귀에 짧게 무언가를 전했어요. 최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라를 바라보았어요. 찾았어요. 걱정 마요. 소라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태산이 먼저 이었습니다. 약자를 건드린 놈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 늘 돌아가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여기 이 골목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것은 소라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가게 안 모두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박 사장이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 남자가 붙잡힌 건 가게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골목 어귀였습니다. 삼겹살집 앞에서 소주를 더 마시고 있던 그들은 부하 5이 골목 입구를 조용히 막아서는 걸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앞도 막히고 옆골목도 이미 누군가 서 있었어요. 술 기운이 한꺼번에 달아났습니다. 주먹은 오가지 않았어요. 부하들은 단 한 대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고함도 없었어요. 아무 말 없이 둘러선 채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부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셋은 그 이름 하나에 이미 무너졌어요. 소주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국밥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최태산은 가게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곱고 표정이 없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 있을 뿐인데 세 남자는 가까워질수록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바닥이 끈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셋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걸음을 늦췄습니다. 최태산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말없이 방금 그 더러운 손 쓴 놈 앞으로 나와.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골목에 퍼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울림이 있었어요. 셋 중 맨 앞에 있던 남자, 소라의 뺨을 쳤던 그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바닥을 향하고 있었어요. 최태산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2걸음 남짓한 거리였는데 남자는 그 짧은 간격 안에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최태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울지 마. 최태산이 낮게 말했어요. 우는 거 봐주는 사람한테나 울어. 아까 내가 건드린 분은 참았어.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만 들렸어요. 부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삼겹살집 환풍기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최태산은 세 남자를 골목에 세워놓은 채 한동안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자체가 압박이었어요. 부하들은 좌우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고 골목을 지나던 행인들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슬며시 돌아갔습니다. 저녁장을 보러 나왔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골목 어귀에서 멈칫하다가 다른 길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 골목 안이 어떤 공기인지는
멀리서도 느껴지는 것이었거든요. 한참 만에 최태산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세 남자 중 하나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욕, 폭행, 재물 손괴. 정가 생기면 취업도 군대도 다 꼬여. 근데 나는 그 방법 안 쓸 거야. 셋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안도인지 불안인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게 눈앞에 서 있다는 걸 그들 셋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거든. 최태산이 뺨을 쳤던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오늘부터 이 동네 발 끊어. 남포동 기준으로 반경 2km 안 너희 셋 다 출입 금지야. 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눈에 띄는 날, 그날로 경찰에 넘긴다.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최태산이 부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부하가 흰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아까 쏟아진 약값이랑 오늘 치료비. 직접 들고 가서 사과해. 뺨을 쳤던 남자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과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닌데. 최태산이 잠시 뜸을 들이다 덧붙였어요. 억지로라도 해. 그게 시작이니까. 그리고 그 시작이 뭔지는 살면서 알게 될 거야. 셋은 그날 이후 그 골목에서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넓은 도시이긴 했어도 최태산의 말이 어디까지 닿는지 그들은 그날 처음 알게 됐거든요. 가게 안에서 이 상황을 유리문 너머로 지켜본 박 사장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골목 장면이 끝나고 최태산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는 카운터 옆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쥔 행주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손을 닦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그가 한 건 국밥이었어요. 소라에 새 그릇을 올렸습니다. 아까 것은 다 식어버렸으니까요. 뜨거운 사골 국물에 건더기를 넉넉히 담아 수육도 한 점 얹어서 소라의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제가 낼게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입술이 한 번 떨렸다가 다시 다물렸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예요. 나와야 했는데 못 나갔으니까요. 그게 잘못이에요. 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그 뜨거움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눈물 한 방울이 났어요. 소라는 얼른 눈을 깜빡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엔 그냥 두기로 했어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괜찮을 것 같았으니까요. 최태산이 소라의 테이블 두 자리 옆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봉투 전달했어요. 직접 사과하러 오기 싫으면 사장님 통해도 되고요.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먼저 막혔습니다. 고마워요.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최태산이 짧게 웃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인상에 어울리지 않는 미소였어요. 밥이나 드세요. 그날 저녁 박 사장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의자를 올리고 가스밸브를 잠근 뒤에도 카운터 앞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몸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라가 괜찮아요라고 했을 때, 고마워요라고 했을 때 그 말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진짜 괜찮아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사람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라는 걸 박 사장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고개만 숙였다는 게 밤이 되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넘게 이 골목에서 국밥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봐왔습니다. 새벽에 혼자 와서 술을 마시는 사람, 점심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 말없이 국물만 마시다 가는 사람. 소라는 그 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단골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늘 밤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국밥집을 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국물을 올리고 재료를 손질하면서도 자꾸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소라가 올까 안 올까? 어제 그런 일을 겪었으니 한동안 못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는 오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소라였어요. 늘 오던 시간보다 조금 늦었지만 왔습니다. 불편한 걸음으로 골목을 내려와 가게 문을 열고 늘 앉던 구석 자리로 향했어요. 어서 오세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라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요. 박 사장이 얼른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댓국을 올리면서 눈이 찡해지는 걸 애써 참았어요. 오늘은 건더기를 더 넉넉히 담았습니다. 수육도 2점 올렸어요. 말 대신 그릇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가게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할아버지 2분도 왔어요. 평소엔 오전에만 있다가 가는데 이날은 점심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따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가지 않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어제 안쪽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도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이 정현우였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26이었어요. 그는 소라의 테이블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다가 나가면서 박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자주 올게요. 말 한마디였지만 박 사장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어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나름의 방식으로 하는 사과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최태산이 다시 왔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부하 없이 그냥 손님처럼 들어왔어요. 소라 근처 자리에 앉더니 박 사장에게 국밥을 시켰습니다. 소라가 그를 바라보았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소라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국밥이 맛있어서요. 최태산이 담담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다 덧붙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자리, 이 골목, 다 당신 자리예요. 소라의 손이 숟가락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국물이 아직 뜨거웠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나면서 골목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었어요. 거창한 무언가가 생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작은 것들이 달라질 때 사람은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나중에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박 사장이 가게 구석자리 쪽 벽에 작은 선반을 하나 달았습니다. 소라의 목발을 걸어둘 수 있는 자리였어요.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소라는 그 선반을 보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조용히 목발을 걸었어요. 박 사장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자리에 앉고 일어서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작은 선반 하나였지만 그게 만들어내는 차이는 작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2분은 이제 매일 왔어요. 오전에 와서 오래 앉아있다 가는 게 새 일상이 됐습니다. 예전엔 신문 보고 국밥 먹고 나가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소라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오늘 춥네요.
비 온다던데, 그러게요.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쌓이면서 가게 안에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정현우는 말처럼 자주 왔습니다. 점심때도 저녁때도요. 야간 알바가 끝나고 아침 일찍 들르는 날도 있었어요. 소라에게 말을 거는 건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늘 국밥 지나네요였고, 그 다음엔 어디 사세요? 였고, 나중엔 저기 편의점 알바인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줄게요 했어요. 소라는 그런 변화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크게 반기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예전엔 밥을 먹자마자 일어났는데 이제는 차를 한 잔 더 마시다 가는 날도 생겼거든요. 최태사는 그 즈음 박 사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가게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예요. 내가 가끔 들를 테니까.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는요. 최태산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 동네 국밥이 제일 맛있어서 오는 거예요. 박 사장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어요. 손님 앞에서 이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박 사장은 카운터 서랍에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짧게 적었어요. 나와야 할 때 나와야 한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적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적어두고 싶었거든요. 정현우는 그날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국밥집 골목을 지나가다가 불이 꺼진 가게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며칠 전 자신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쩌면 그냥 들었어야 했던 건지도 모른다고 그는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한참 생각했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면 된다는 걸, 26이 배우기엔 아직 이르지 않다는 걸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골목 끝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발걸음을 돌려 걸어가는 그의 어깨는 며칠 전보다 조금 달랐어요. 며칠 후 아침 소라는 평소처럼 골목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불편한 발걸음이었지만 예전과 뭔가 달랐어요. 걸음의 속도가 아니라 걸음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이 골목이 단지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않는 곳,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은 오고 싶은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소라는 골목 끝에서 가게의 불빛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또렷이 느꼈어요. 가게 문을 열자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라는 구석자리에 앉으며 목발을 선반에 걸었습니다. 그 동작이 이제 익숙해져 있었어요. 자리에 앉은 소라의 앞에 순댓국이 놓였습니다. 박 사장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건더기를 넉넉히 담았어요. 할아버지 두 분도 이미 와 계셨습니다. 소라가 앉자 한 분이 짧게 말했어요. 오늘도 왔네. 네, 왔어요. 말이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런 교환이 이제 이 자리에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였어요. 최태산이 오늘도 왔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히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소라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최태산이 국밥 그릇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말해요. 소라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뭔가 빚진 기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며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감사한 거였어요. 누군가가 나서줬다는 거, 그리고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해줬다는 거. 그게 고마운 거였어요. 최태산이 잠시 소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 하려고 며칠 기다렸어요? 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소라가 눈을 깜빡였어요. 나는 그냥 옳은 걸 한 거예요. 고마움 받을 일이 아닙니다. 소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다시 들었어요. 오전이 깊어지면서 가게는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정현우도 왔어요. 오늘따라 일찍 왔는데 소라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제 야간 끝나고 뭐 먹을까 하다가 여기 생각났어요. 소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국밥이 제일 낫잖아요. 그렇죠. 소라가 짧게 웃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게 웃음이라는 건 옆에 앉은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그 장면을 카운터 너머에서 바라보았어요. 국물을 젓는 손이 멈췄습니다. 국밥집이 원래 이런 곳이었는지 아니면 이제야 이런 곳이 된 건지 잠깐 생각하다가 그는 두 가지 다라고 결론 냈어요. 원래 이런 곳이었고 잠깐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이런 곳이 된 거라고요. 최태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당부였어요. 이 자리가 당신 자리니까 오고 싶을 때 오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걸로 충분해요. 소라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좁고 낡은 골목이었지만 그 빛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골목에서 이 빛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게 언제였는지 소라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었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국밥이 뜨거웠어요. 좋은 의미로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부산의 작은 국밥집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 가슴 한켠이 먹먹하면서도 마지막엔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그 순간, 그리고 한 사람의 등장으로 공간 전체가 달라지는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오래 남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건 거창한 정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봐주는 것. 나서기 두려울 때 그래도 한 발 내딛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해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살다 보면 어떤 자리가 내 자리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소라처럼 그래도 다시 그 자리로 걸어가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